얀센의 코로나19 접종 부작용 사례는 지금까지 15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CDC는 백신의 이점이 백신과 연관된 희귀혈전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데 동의하고 사용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 가운데 절반이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가운데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르면 는 여름께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 속에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최대 20%인 자본이득세를 2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66,362명, 사망자는 911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5,238명, 사망자는 98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3,230명, 사망자는 30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34명, 사망자는 8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리건주에서 또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접종 부작용 사례는 지금까지 15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CDC는 백신의 이점이 백신과 연관된 희귀 혈전의 위험을 능가한다는 데 동의하고 사용 재개를 권고했습니다. 최근 오리건 보건당국은 연방 공무원들이 50대 여성 사망사고를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2주 이내에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이후 희귀혈전과 혈소판 감소 등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0일 이를 주 보건당국에 알렸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여성이 드물지만 심각한 혈전과 혈소판 감소를 함께 겪었다면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번 죽음이 백신과 연관됐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이 언제 백신을 맞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CDC와 식품의약국이 얀센 백신 사용 중지를 권고하기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CDC는 오늘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얀센 백신의 사용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CDC는 현재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총 15건으로 13건이 50세 미만 여성이며 그중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히고 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혈전 부작용을 경고하는 라벨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80%를 넘었습니다. 입원율과 사망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7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1일 평균은 지난 20일 기준 38,876명으로 12만 명이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 초에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CDC는 주간 보고서에서 전 연령 입원율이 하락했는데 65세 이상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재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는 20명 미만으로 70명을 넘었던 1월 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사망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65세 이상의 사망률이 크게 내려가면서 전체 사망자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최근 7일간 코로나19 사망자 1일 평균은 690명으로 정점이었던 지난 1월 13일에 3,457명과 비교하면 80%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총 56만 6천 명인데 이 가운데 44만 명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80%가 넘었습니다. 한편 고령층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줄어든 건 백신 접종 덕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40%인 1억 3,579만 명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접종자가 4,415만 5천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65세 이상은 66%인 3,608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 가운데 절반이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NDC는 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에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는 일부 보건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쉬시자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학과 학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보다 주로 실내에서 전염된다며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 철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미국 감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실내의 경우 바이러스가 전염될 확률이 실외보다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많아지자 로셸 월란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마스크 규제 지침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이후 마스크 착용과 방역 지침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6월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6월 1일까지 주내에서 야외 마스크 의무화 규제를 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르면 늦 여름께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은 임상 전 데이터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방셀 CEO가 오늘 국제제약협회 연맹 브리핑에서 모더나가 늦여름 또는 초가을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셀 CEO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최대 걱정거리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 대처할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전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늦여름 초가을께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데 쓰일 수 있게 잠재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변이에 대해 빠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쉘 CEO는 또 임상 전 데이터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임상 데이터도 이르면 5월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쉘 CEO는 아울러 내년에 백신 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 속에 처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성명을 통해 상원이 통과시킨 아시안 증오방지법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상원은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아시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94대 1의 초당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증오범죄 검토를 시행하고 주와 지방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범죄를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증오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가 증오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고 증오범죄 식별을 위한 훈련을 개선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 처리에 대해 미국에 너무나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연방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문턱도 넘어야 하지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이 찬성하는 등 의회 통과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이 다음 달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최대 20%인 자본이득세를 2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최대 20%인 자본이득세를 2배 수준인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부동산, 채권, 귀금속 등을 매매해 생긴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본이득세에는 오바마 케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 3.8%가 붙기 때문에 자본이득의 최고 세율은 43.4%로 높아집니다.
또 연방세 외에도 주별로 주세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56.7%, 뉴욕주는 52.2%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주식 등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발생하면 최대 20%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세율을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증세를 통한 추가 세수는 1조 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에게 걷어서 중서민층에게 나눠주겠다는 로빈후드식 세제 개편입니다. 바이든의 캠페인 플랫폼인 얼번 브루킹스 조세 정책센터는 자본 이득세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에 걸쳐 3,700억 달러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행 연방세법에 따르면 20%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 이득 구간은 개인 44만 1,450달러 이상, 가구주 46만 9,050달러 이상, 부부 개별 24만 8,300달러 이상, 부부 합산 49만 6,600달러 이상입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2,500억 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 토막 내 역제안했습니다.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공개하고 초당적인 제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화당이 4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해 5,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역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주로 전통적 인프라에 집중했는데 도로와 교량에 2,99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610억 달러, 공항에 440억 달러, 식수 및 오수 시스템에 350억 달러, 철도에 200억 달러 등입니다. 재원은 증세가 아닌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조세 수입이 많은 주정부의 지원 등으로 충당됩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제안은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안 마련을 주도한 셸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것이 공화당이 가져온 최대 인프라 투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받아볼 만한 제안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법안은 전통적 인프라 말고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마련 및 초고속 통신망 등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규모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에 모두 반대해왔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악관이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권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특별 행정구역인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51로 명명된 법안이 어제 216대 208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표가 쏟아져 나왔지만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7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가 주가 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1959년 주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주의 명칭은 워싱턴 더글라스 주가 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노예 출신의 노예 해방론자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서부 지역에 있는 워싱턴 주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등 연방정부 기관이 밀집한 워싱턴 DC 시내 중심가의 2제곱마일 규모 지역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특별구역으로 남습니다.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는 법안은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하원 관문을 통과했지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이 하원 통과 두 번째지만 역시 공화당은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른 하원 의원과 2명의 상원 의원을 배정하는데 흑인 인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워싱턴 DC는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주로 승격되면 배정될 상원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1명이 모두 민주당에서 배출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은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하원 대표자가 1명 있을 뿐 상원 의원은 없습니다. 때문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상원에서의 표결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집값이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맨하튼의 사무실 공실률은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이례적으로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팔린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2만 9,1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7.2%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존 주택 매매 가격으로는 지난 1999년 이후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3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3.7% 감소한 60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시장 전망치 611만 건을 밑돈 것으로 낮은 금리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택 공급이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면서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NAR에 따르면 지난달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은 107만 채로 전년 동월보다 28% 급감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미 전체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신규 주택 거래입니다. 반면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쿠시맨 앤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올 1분기 맨하튼 사무실의 공실률은 16.3%로 1년 전에 11.3%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맨하튼 사무실 공실률은 2003년 이후 최고였습니다. 스트릿 이지의 낸시 우 이코노미스트는 뉴욕시 맨하튼의 건물주들이 공실을 채우고자 한다면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직격탄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임 집행국장에 한국계 전직 연방검사인 알렉스 오가 임명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 자리에 유색인종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오 국장은 11세 때 메릴랜드주로 이주해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남부 연방검사를 지냈으며 워싱턴 DC 대형 로펌 폴 와이스 리프킨 와튼 앤 게리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애틀랜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귀넬 카운티 로렌스빌의 아시아계 가정에 지난 17일 밤 5발의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3발은 지붕과 유리창에 맞고 2발은 자녀 2명이 자고 있던 침실 옷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집 CCTV에 촬영된 검은색 머스탱 자동차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 증오범죄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아시안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SC에 재직 중인 한인 교수가 제자인 한인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교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 측은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지난 20일 접수한 소장에서 지난 2016년 8월 USC에 학생 조교로 채용됐고 해당 교수는 3년 넘게 그의 직위와 권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이미 해당 교수에 대한 불만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학생 조교로 일하게 했다며 다른 한인 학생 피해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지구의 날을 맞아 뉴욕시 모든 학교의 스쿨버스를 2035년까지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향후 2년 동안 75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투입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전기버스와 전기차의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도 확충해야 한다며 새로운 주차장과 기존 주차장은 차량 5대당 한 곳에 전기 충전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고 밤늦게부터는 때때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